네. 이제 이번에 이제 볼 내용은 이제 부동산 수요의 부동산 수요를 결정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뭐 오르고 내리냐에 따라서 그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해당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죠.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소득 같은 것도 있고, 뭐 인구의 수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또 해당 재화의 그 수요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 뭐 트렌드 뭐 이런 것들도 다 수요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그 수요 곡선상의 이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P1, 가격이 P1에서 P2로 내려가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Q1에서 Q2로 늘어나겠죠. 이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그걸 그림상에서 보면 A점에서 B점으로 바뀌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예를 들어 소득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인구 변화라든지 뭐 대체재의 가격이라든지 다른 요인이 변화했을 때 같은 가격 수준에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원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빨간색 모양이었는데 B1의 수요 곡선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한다거나 인구가 증가하면 같은 가격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것을 수요의 증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뭐 세금이 늘어나거나 뭐 인구가 줄어들거나 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고 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곡선은 이제 좌측으로 이동하는 이렇게 곡선 자체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것을 수요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수요 결정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량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입니다.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곡선상 정매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 이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그래프, 표에 나오는 것처럼요. 인구와 가구 수가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 특히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로 나타날까요? 네. 수요 곡선 자체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고,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또 인구가 줄어든다. 뭐 요즘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인구 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택의 경우에는 또 디테일하게 보면 가구 수도 굉장히 수요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가구 수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전처럼 뭐 대가족이 살다가 뭐 핵가족화가 돼서 또 요즘은 1인 가구, 2인 가구 막 늘어나죠. 이러면은 인구가 줄어들지만 가구 수가 또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구 수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 그냥 전체로 놓고 수요 공급을 분석하면 우리가 정확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세분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뭐 유형별로, 뭐 용도별로, 규모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구 수가 증가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이게 섹터로 나눴을 때 소형 주택 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난다는 것은 그에 맞는 소형 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 요인이지만 또 이제 대형 주택, 뭐 중대형 주택의 수요는 감소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수요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시장을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그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해당 재화의 수요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다른 요인에는 다른 재화의 가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재화, 다른 물건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에 해당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대체재와 보완재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재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일단 대체재가 어떤 관계이냐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것들. 뭐 부동산에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빌라 이런 관계가 대체재 관계이고요. 그 밖에 이제 전세와 월세 이런 것도 대체재 관계이고 석유와 천연가스, 뭐 밀과 쌀,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체재 관계입니다. 즉, 대체제라 함은 상품의 용도가 유사해서 한 상품 대신에 다른 상품을 소비해도 효용에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관계를 대체제 관계라고 하고요. 만약에 대체제의 가격이 인상했다. 그러면은 일단 대체제의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대상제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제와의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상제와의 가격은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이제 공부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제 연결고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랐을 때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번에 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간 과정들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그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예측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간 과정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논리적인 방법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학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재가 가격이 인상했을 때는 대상자의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생길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또 우리가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대체 가격이 인상됐을 때 대상자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대상자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막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보통 이게 예시를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재 관계가 대표적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가격이 인상됐다라고 하면 소고기의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돼지고기 시장을 분석할다 했을 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대화는 돼지고기 시장, 돼지고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소고기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면 소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들고 대신에 돼지고기의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돼지고기 시장에서의 돼지고기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죠.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돼지고기의 가격은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 시장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의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 그럼 돼지고기 수요 곡선상의 점이 이동하는 거죠. 가격이 내린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것이죠. 돼지고기 가격이 변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돼지고기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예를 들어 소고기의 가격이 변했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소고기 가격이 변했을 때 돼지고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을 하려면 일단 이 두 재화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보완제 관계인지 대체제 관계인지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일단 누가 봐도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대체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체 관계, 대체제 관계다라고 하면 만약에 소고기 시장에서 소고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일단 소고기 가격이 올랐으면 소고기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대체 관계니까 이 수요 줄어들 만큼 어디로 가냐면 돼지고기 수요로 옮겨갑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죠?
소고기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돼지고기 수요 곡선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돼지고기 가격이 결국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이제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거 다 대입할 수 있어요. 뭐 아파트와 뭐 단독주택 대체제 관계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또 뭐 밀과 뭐 옥수수 뭐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 대체제 관계라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소고기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돼지고기 먹던 사람들도 돼지고기 덜 먹고 소고기로 옮겨가겠죠. 그럼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럼 돼지고기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럼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대화의 가격이 해당 대화의 수요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대체재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완제 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완제라는 것은 서로 효용을 더 높여주는 그런 관계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소비를 했을 때 더 효용이 높아지는 것을 보완제라고 하고요. 뭐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실과 반응 뭐 이런 것도 보완제 관계이고 자동차와 뭐 기름,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관계가 보완제 관계죠. 그리고 빵과 잼, 치즈, 뭐 커피와 설탕, 또 이제 부동산에서는 주택과 토지, 택지 뭐 이런 관계들이 이제 보완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체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의 보완제 그 가격이 인상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되죠? 아까 대체재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면 대상재와의 수요는 증가하고 대상재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재의 가격이지만 이게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가격이 인상했다.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완재 가격이 인상하면 보완재의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대상재와의 수요도 같이 줄어들어요. 이게 대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줄여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대상자의 수요가 감소하면 대상자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대상자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보완제, 대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보완제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어, 넣어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커피, 설탕 이런 거 넣어볼까요? 그 서로 효용을 더 높여주는 커피와 설탕, 이 보완제 관계에서 뭐 설탕 가격이 인상했다. 그러면은 설탕의 수요량이 줄어들고 커피의 수요량도 이제 같이 줄어들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커피와 설탕을 그냥 대체제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커피 대신 설탕 먹고 설탕 대신 커피 먹는다라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날 텐데 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랑 설탕을 같이 먹으니까 그러면은 설탕 가격 인상 시 커피, 설탕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커피의 수요는 같이 감소하고 그래서 대상자 커피의 가격도 같이 커피의 가격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시장을 이제 분석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커피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피에 대한 수요와 커피의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커피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설탕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설탕 가격이 오르면 이게 일단 설탕과 커피가 무슨 관계인지를 따져보고 이게 만약에 보완제 관계다라고 하면 설탕 가격이 올라서 설탕의 수요량은 줄어들 것이고요. 근데 커피 시장에서의 수요는 보완제 관계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체재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보완제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수요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서 줄어들다라고 하면 공급 곡선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보완제의 가격이 오르면 대상자의 수요도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 연결고리에서 뭐 수많은 이제 중간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일이 벌어지면 뭐 설탕 가격이 오를 때 뭐 커피 가격도 같이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제와 보완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체제와 보완제, 어떤 것이 대체제 관계인지, 보완제 관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네, 여기 아파트와 빌라의 네네네, 정의가 네네, 이게 대체제로 봐야 네네. 됩니까? 아니면 보완제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체제, 그리고 보완제는 확실히 아닐 것 같고요. 근데 대체제이긴 한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좀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체, 즉, 동등한 관계에서 대체 관계가 있고, 우열 관계가 있는 대체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체 관계이긴 하지만, 아파트와 빌라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좀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대체 관계이지만 우열 관계가 있는 대체 관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쪽의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같이 오르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정도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죠.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이게 동등한 수준에서 대체 관계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은 돼지고기가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한우라든지 소고기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있죠. 요즘 참고적으로 네, 그 중국을 말씀드리면 네. 돼지고기 더 비싸고요. 아, 더 비싸죠. 예, 네, 예, 돼지고기 더 비싸고 우리는 그 소비자 물가를 할 때 네, 쌀값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중국은 첫 번째 돼지고기 값이에요. 아, 돼지고기를 네, 물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돼지고기가 보죠. 처음 들어오니까 사람들끼리 네, 야 요즘 물가가 비싸다 이러면은 네, 돼지고기 한 건에 얼마? 네, 첫 번째 발음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저도 듣기에 외국에서는 오히려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비싸고 선호하는 나라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쨌든 뭐 한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대등한 관계, 대치 관계냐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말씀처럼 그래도 이제 우열 관계는 있지만 어쨌든 대체 관계로 보고요. 어쨌든 보완제 관계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가격이 올랐을 때 다른 쪽 재화의 가격에 주는 영향의 정도도 그러니까는 그게 우열 관계인지 동등관, 대등한 관계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디테일은. 근데 방향성은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우리 뭐 당연히 이제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소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줄어든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은 또 모든 재화가 또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득과 관련돼서도 정상재와 열등재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대표 예를 드는 게 와인과 소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와인을 이제 정상재로 보고요.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이제 정상적인 재화라고 하고요. 반면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열등재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책에서는 와인과 소주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와인 소비량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소주는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사실 좀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돈 많이 벌면 소주를 먹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 경제학적 상식으로 보면 와인은 정상제, 소주는 열등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열등제를 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지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수요 법칙에 따르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이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등제라 하더라도 이런 수요 법칙은 적용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열등제 중에 아주 일부의 그 상품, 제품은 오히려 상품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가 더 떨어지는, 수요량이 더 떨어지는 그런 재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기펜제라고 합니다. 기펜이라는 분이 사람 이름이에요. 뭐 이분이 이제 주장했다라고 해서 이걸 기펜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열등제 중에 아주 정말 그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일부 재화들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량이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무신이라든지 뭐 연탄 이런 것들을 보통 예로 들고 있어요. 근데 반대의 개념으로 위풍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경제학책에서는 위풍제를 뭐 사치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사치제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위풍제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풍제는 오히려 반대로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어야 되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우리가 경제 현상을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량이 더 증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명품 가방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고급 아주 하이엔드 스포츠카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뭐 하이엔드 주택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펜제와 유풍제 모두 수요 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수요 법칙이라 하면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기펜제, 유풍제는 반대 방향으로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이제 비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경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과 규제, 당연히 수요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중과세됐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반면 세금이 완화됐다라고 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세금을 막 중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요가 이제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마이너스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담보대출금리와 융자 지원 이것도 이제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고 낮고 당연히 이제 낮아질수록 수요는 증가하겠죠. 반면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또 이제 융자 지원이라고 하면 대출을 얼마나 쉽게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LTV, DTI, DSR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규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LTV라든지 DTI, DSR이 높아진다라는 뜻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LTV가 올라갔다, 뭐 DTI, DSR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내가 전에 받던 대출 금액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가 유효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수요가 당연히 증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반면에 뭐 LTV나 DTI를 낮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대출을 더 적게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수요는 감소하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특정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예상이 당연히 수요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특정 상품의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요. 수요 곡선이 미리 반응해서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내려갈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안 살려는 사람들도 더 살 것이고요. 그러면 진짜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반면에 사람들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계속 이렇게 그 생각을 주입을 하면 실제로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이런 일종의 고지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정부에서도 메시지를 내지만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양쪽에서 막 이렇게 뭐 강한 메시지들을 막 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수요의 행동을 이끌 것인지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도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물론 그 메시지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니까 이제 사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성공한다라면 뭐 실제로 뭐 가격이 좀 아래쪽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 수요의 영향 못지않게 공급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생각과 다른 식으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해서도 한번 그 좀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매매가, 전세가도 여기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래에
매매가가 하락할 것이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까요? 일단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아, 내가 집을 살려던 사람들도 그냥 안 살겠죠. 근데 안 살더라도 어쨌든 내가 어딘가 들어가서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세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매매 가격은 하락하는데 전세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아니면 뭐 월세라도 살겠죠. 그럼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뭐 임대료도 떨어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우리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는데 전세가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가격은 내려가는데 전월세가가 올라간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선호도의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호도의 변화. 그래서 특정한 유형의 부동산의 선호도가 증가할수록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어떤 선호도가 떨어지면 수요가 감소하고 선호도가 증가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강변 뭐 이런 아파트 선호도가 뭐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몇 년간 이 가격 흐름을 보면요. 원래 그 반포의 아파트 뭐 이런 데가 강남이나 서초 내륙 지역 아파트하고 그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이제 한강변, 강변에 대한 선호도가 갑자기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강변에 대한 선호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원래 한국 사람들이 강변에 대한 선호도가 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전에 보면은 강가에 살면 강 보고 살면 우울증 걸린다고 오히려 그 회피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예전에도.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강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건데 이것도 사실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외국에 우리 그 작년에 그 일본 토쿄도 우리가 가봤잖아요. 거기도 이제 굉장히 고가 주택들 뭐 몇백억 몇천억 되는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들 보면은 강 보이는 데가 없어요. 다 그 숲이나 공원을 보는 주택들이 비싸고 강이나 바다를 보는 주택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 센트럴시티에도 보면은 숲을 보는 주택들이 뭐 2천억씩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제 강에 대한 물에 대한 그 붐이 일어서 갑자기 이제 강변이나 뭐 바다 보는 거에 대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트렌드이기 때문에 또 변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작년에 이제 일본 도쿄 이제 부동산 뭐 이렇게 학과에서 여행도 가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 외국 나가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트렌드라는 것이 한국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요즘에 보면 실제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일본이라든지 뭐 다른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그런 외국의 이제 부동산 트렌드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잘 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시장에 접목하고 이제 관점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 그 하시는 분들은 일본 도쿄를 거의 매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도쿄가 사실은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거의 이제 한 선행 모델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쿄의 변화가 이제 그대로 얼마 후에 서울의 변화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되게 많이들 보시는데 저도 이제 지난번에 가봤을 때 느낀 게 얘들은 정말 숲을 좋아하는구나. 숲을 보고 공원 끼고 있는 거가 굉장히 비싸게 뭐 우리나라에서 집값 비싸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뭐 집값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쪽은.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근데 생각외로 뭐 강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걸 재밌게 느껴졌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이제 미래를 우리가 볼 때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선호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요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죠. 대상제와의 수요가 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완제 관계다라고 하면 보완제 관계에서의 어떤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면 같은 원리로 보완제의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보완제 관계에서의 수요는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죠. 그래서 대상제와의 수요가 늘어나면 보완제의 수요도 늘어나고 보완제의 가격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뭐 외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리를 말씀드렸으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겠죠. 경우의 수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 이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제와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대상제와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시차를 두고 대체제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 대체제 가격이 따라서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체제 대상제화라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는 뭐 대체제 공급이 늘어나면 대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대상제화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죠. 대상제화의 수요는 대체제의 공급이 늘어나서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고요.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대상제화를 수요하던 사람들이 대체제로 몰려가겠죠. 싸졌으니까. 그럼 대상제화의 수요는 줄어들고 그럼 대상제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바꿔서 보면 되겠죠. 만약에 뭐 돼지고기 공급이 늘었다.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요. 그럼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더 먹을 거니까. 그럼 소고기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소고기 공급이 예를 들어서 줄었다. 그러면 소고기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소고기 먹던 사람들이 돼지고기 수요를 늘릴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뭐 외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뭐 수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시 이제 실질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이제 정상제에 투자하는 게 이제 맞겠죠. 그리고 열등제에 투자하면 왜냐하면 소득이 일반적으로 증가할 거니까. 그러면은 열등제에 투자하면은 그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럼 부동산에 있어서 그럼 열등제가 뭘까?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 결과론적이지만 뭐 연립주택의 이제 반지하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득 증가하면서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리고 동네 골목의 뭐 작은 상가라든지 또는 최근에 보면은 뭐 그런 구분 상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때 막 크게 붐이 있었던 뭐 테마형 쇼핑몰 구분 상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열등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예,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이것도 뭐 딱 어떻게 뭐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결정 요인 중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수요 곡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수요 곡선을 좌측,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럼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은 공곡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강까지 마쳤고요. 뭐 3강은 이제 그중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수요가 즉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재화에 따라서 방향은 반대 방향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어떤 것은 적게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떨어졌을 때 어떤 재화는 수요량이 20%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10% 떨어졌을 때 수요량이 5%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제 수요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내용들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수요 중에 이제 첫 번째 제2강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